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요약 강의는요, 일단 뭐 다른 설명을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 없이요 일단 하고, 일단 그 은지 씨가 그 요약을 해가지고 나중에요 아마 자료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를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뭐죠, 강의 자료를 가지고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단 듣고, 혹시 이제 공부가 별로 안 됐거나 그러시면 차라리 그 양이 많은 것을 자세히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짧은 거 있죠. 짧은 것을 한 두세 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두세 번 듣고 나서 그 법률적인 용어 있죠. 용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원래 그 처음에 강의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강의는 언제 해야 되냐면 시험 마지막 날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해야 되는 강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원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내가 왜 틀렸다, 왜 맞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채권법을 먼저 하도록. 그래서 오늘은요, 채권법 강의가 다 끝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채권법은요, 뭐가냐면 약관법이 있어요. 약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이죠. 계약의 성립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죠. 그래서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매매에서, 이 매매에서는 뭐가 있냐면 먼저 여기요 일방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요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담보책임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냐면 환매하고 교환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뭐냐면 임대차예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 이상이 나와요. 두 문제는 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위험부담 있죠. 이 위험부담하고 제3자 계약은 거의 모든 경우 사례 문제로만 나와요. 사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저하고 이제 매매에서 담보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채권법에 나와 있는 논점들은 대부분이 딱 보면 여러분 보면 논점이 10개잖아요. 10개니까 각 테마마다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자주 나온 건 아닌 것은 계약 체성 과실 책임이라든가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죠, 제3자 계약, 이것은 보통 2년에 2년 주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요 어디로 보냐면 약관법은 놔두고 이번에 계약의 성립부터 오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계약의 성립에서 보면은 격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격지자관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청약은 도달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승낙이라는 것은 발신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자는 청약하고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승낙이 둘 다 뭐가 되냐,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가 예외가 되기 때문에 격지자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발신주의라고 하고, 대화자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도달주의니까 이것을 먼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 대해서 청약자에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먼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 다른 말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되고, 청약이라는 것은 특정인 또는요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린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먼저 이제 우리가 111조부터 잠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자라고 얘기하고, 의사표시자, 여기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냐? 1억 원에 선하고 2월 1일 날 편지를 발송을 하면은 2월 1일 날 발송해서 2월 5일 날 을에게 도달한다. 그럼 우리가 청약이라는 것은 발송할 때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둘 다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을 함으로써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2월 5일 도달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은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528조고 529조에 의하면
청약을 하면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2월 15일까지 승낙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에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약의 구속력. 그런데 만약에 529조에 보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승낙기간은 반드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뭐란다? 승낙을 하는데 승낙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를 얘기하니까 격지자의 경우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2월 6일 날 발송을 했다. 그럼 531조에서 발송할 때 계약이 뭐란다?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낙성 계약이 원칙이고 낙성 계약과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물 계약은 현대 계보 그래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것을 우리는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낙성이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고 이 청약이 도달할 때부터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라.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여기에서 2월 3일 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제한 능력자.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 일단 이 사람이 2월 3일 날 사망했다 할지라도 청약이라는 것은 도달해야지 청약인데 아직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망하든 말든 그것은 의사표시는 일단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에 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달하면 갑의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고 제한 능력자로 된 다음에 도달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든다? 도달하면 뭐가 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된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111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12조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달할 때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그래서 상대방이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령 무능력자. 이 수령 무능력자의 경우는 갑은 을에게 도달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 의사표시로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여기서 을은 갑에게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을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안 때는 안 때부터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112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또 뭐가 있냐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공시송달은 113조인데 이 공시송달의 경우는 항상 뭐냐면 과실 없이 이 말이 중요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알지 못한 경우 그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몇 주간, 2주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을 보고 국외에서 할 때는 몇 개월이면 2개월, 2개월이 지나면 의사표시가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 기간은 뭐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축할 수가 있다 없다? 단축할 수 없다. 이게 113조가 되는 거예요. 113조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이제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의 성립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을 의사표시자 또는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1억 원을 사라고 청약을 해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청약이라고 하는 말은 편지가 도달했을 때를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도달했다 이 말이고 을한테 도달했을 때 여기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것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를 얘기하고 528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승낙을 할 때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 발송을 해.
이 발송할 때는 2월 3일날 발송한다. 일단 발송할 때부터 뭐가 성립하냐? 계약이 뭐란다? 성립한다. 이런 말, 성립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승낙. 승낙을 무엇을 승낙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때 승낙이라고 해서 먼저 첫 번째 갑의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갑의 청약의 내용과 뭐를 해야 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승낙 기간 내에 편지가 뭐라고? 발송되고 뭐를 해야 된다? 도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승낙의 의사를 뭐란다? 표시해야 돼. 여기서 이제 논점은 이제 뭐냐면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교차 청약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교차 청약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돼야 돼. 동일한 내용의 청약. 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라는 것은 갑은 을한테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그랬으면 을도 갑한테 당신 집을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동일한 내용의 청약. 그 다음에 이 양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뭐를 해야 된다? 도달해야 돼. 왜냐?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해야 돼. 이때 도달은 늦게 도달할 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 있어.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로 보냐?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면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것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낙기간 내에 발송하고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 도달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연착된 승낙이라는 것은 원칙은 어떻게 되냐? 원칙. 연착된 승낙은 원칙은 뭐로 본다?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봐.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무슨 말이냐?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경우? 연착이 된 경우 이런 말이 꼭 나온다. 이때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 즉 천재지변이 없었다면, 또는요 우체국의 우체국 사정이 사정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우체국의 사정에서 편지가 연착이 됐다. 이때 연착돼서 연착의 통지, 즉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했냐 안 했냐. 했다.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이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성립하냐. 언제. 그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뭐 할 때? 발송시. 언제다? 승낙 의사표시가 저기 2월 3일이죠. 2월 3일 날 계약이 성립을. 그래서 항상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은 언제부터 성립하지 않느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 나오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한다?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냐 안 했냐?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승낙 의사표시죠. 여기는 승낙이란 말하고 의사표시란 말하고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의사표시를 가지고 보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의사실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는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하는데, 승낙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요 자꾸 뭐 달라가잖아요. 그럼 아직 계산대에 계산하지 않고도 요구르트 하나 떼가지고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산다는 것이다 안 산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때는 요구르트를 떼가지고 마실 때, 그러한 사실이 뭐한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안 때이다 아니다. 안 때가 아니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승낙에서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까지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내가 그 물건을 받고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반송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보겠다고 의사를 저쪽에서 청약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반송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청약과 승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교차청약. 그래서 교차청약은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중요한 키워드는 100 또는 1억으로 동일해야 된다. 그것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변경을 한다. 그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갑이을한테 언제까지 승낙해라 하면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저쪽에서 당신이 1억 원의 청약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9천만 원이면 사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경을 가한 승낙이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청약이 아무리 나머지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하고 을이 갑에게 9천만 원에 한 것이다.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승낙 기간 내에 발송되고 뭐가 돼야 돼? 도달해야 되는데 편지가 늦게 도달하면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이 됐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천재지면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서 연착이 됐다.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자면 편지가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여기 2월 1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시적 불능일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월 30일 날 건물이 멸실된 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미 뭐를 했다? 멸실했다. 그래서 이미 멸실,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행기라고 얘기하죠. 이행기 3월 1일이 되기 전에 여기서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고 이 후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보면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원시적이고 여기 객관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그래서 이제 전부가 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부 불능, 여기 일부 불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부 불능일 때는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부 불능은 무효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되겠을까?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이 만약에 매매에서 매매 계약에서 일부 불능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그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574조 수량 부족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 일부가 불능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일단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유효인데 대금 감액, 그다음에 계약 해제, 그다음에 뭐란다? 손해배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효죠. 유효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계약 자체가 유효니까요. 부당이득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유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후발적 불능이 있죠. 이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놔야지 우리가요 법을 이제 좀 더 넓게 볼 수 있단 말이죠.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후발적이라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 후 이 말이죠. 체결 후
이랬을 때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여기서요. 채무자. 우리가 채무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아무 말 없으면 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채권자. 채권자는 아무런 말 없으면 그것을 누굴 얘기한다? 매수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쌍방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다. 채권자의 잘못으로 뭐가 됐다? 멸실이 됐다. 그 다음에 쌍방의 잘못 없이 뭐가 됐다? 멸실이 됐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됐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냐?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쌍방이 잘못이 없죠. 쌍방이 잘못이 없는 것은 뭐란다? 이건 첫 번째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여기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관계된 것이냐? 이것이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럼 우리 뭘 보는 것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러면 뭐를 보는 것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항상 중요하다. 채무불이행은 언제냐? 채무자가 잘못 있는 것을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이 채무불이행은 항상 3박자가 맞아야 돼. 첫 번째 후발적이고 두 번째 채무자고 세 번째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후발적이 아니고 원시적이죠. 즉 원시적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하고 담보 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채권자가 잘못이 있죠. 이것을 우린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해. 여기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부담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는 절대로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전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 아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면적의 일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불능이죠. 매매 계약에서 일부.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수량을 제정한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슨 말이 문제가 나오냐면 또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무효. 그러면 원시적 불능을 고르라 이 말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그것은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이미 멸실 이 말이죠. 이미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미 수용됐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뭐란다? 원시적이라고 하고 이것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멸실 이 말은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이 말이고 매매 계약에서 일부가 불능이다. 그 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전체로 봤으니까 첫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먼저 보면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다. 그래서 2월 1일 일단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하고 나서 여기서 1월 30일 날 건물이 이렇게 멸실됐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미 말이죠. 이미 멸실됐다 이런 말이죠. 이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데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신뢰 이익이 100인데 이행 이익은 80이란 말이죠. 그럼 80을 넘을 수 없는 것이고 이행 이익은 100인데 신뢰 이익이 8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행 이익 범위 안에서 뭘 청구한다? 신뢰 이익을 청구한다 이 말이고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을은 다른 말로 해서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되는 거 반드시. 갑은 뭐가 돼야 돼? 악이.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되려면 1번 갑은 악이나 과실, 2번 을은 선이 무과실, 3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네 번째 신뢰이익 배상.
뭐를 넘지 못한다?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뭐냐? 이 일방, 갑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러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것이고, 만약에 을이 선의 무과실인데 을이 악이이거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러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갑이 악이나 과실이 있는데 을도 악이나 과실이 있다. 책임을 안 져. 을은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런데 갑도 선의 무과실이야.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이해하고 하나는 또 한 건 뭐냐면 교섭 단계죠.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부당 파기했다. 그러면 IMF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적법한 행위라고 얘기하고 적법행위.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불법 행위 이렇게요. 그러면 교섭 단계란 말의 뜻이 뭐냐? 교섭 단계라는 것은 아직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이 말이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있고,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뢰 이익 배상. 그러면 이 신뢰 이익 배상의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 그것은 바로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불법 행위일 때는 750조에 의해서 불법 행위일 때는 정신적 위자료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뢰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신뢰.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뭐가 신뢰예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투입하는 것,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죠? 계약 체결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이고, 계약 체결의 좌절이죠. 좌절. 이 좌절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건 경쟁 입찰이죠. 경쟁 입찰에 뭐하겠어?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견적서 같은 걸 작성할 때 드는 작성 비용이죠.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경매죠. 부동산 경매에 참가한다.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일방이죠. 일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그래서 일방이요. 적극적 요구로 비용을 지출해.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상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이 두 가지고, 항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중요한 것은 이미 멸실이다 이 말.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원칙이고 후발적인 위험 부담이요. 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이 갑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물건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이것을 뭐란다? 매수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채권자라고 얘기하죠. 이 채권자하고 채무자로 구별을 해야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요, 각각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여기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후발적 불능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이다? 여기 후발적 불능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시이행 합력권하고 위험 부담은 무슨 계약에서? 쌍무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위험 부담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이 상태에서 먼저 출발. 이 상태니까 어때요? 지금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매수인인 채권자는요,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매수인은 등기를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등기 청구가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반대라면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죠. 등기를 청구 못한다는 말이나 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나 똑같죠.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말은 물건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이 물건을 뭐라 한다? 우리 이것을 급부라고 하죠. 급부의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전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전제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뭐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전제가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멸실된 것이 누구 때문에 멸실됐냐? 채권자. 채권자의 귀책 사유.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냐? 여기 채권자 지체 중,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느냐? 그 다음에 미리요, 잠금을 할게요. 미리 인도했어.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미리 채권자한테 인도했는데, 그래서 미리요 채권자한테 잔금을 받기 전에요. 잔금 지급 전에 미리 인도해서 누구한테요? 을한테요. 그런데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채무자죠. 채무자의 잘못,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다섯 번째는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요, 채권자가 잘못했죠. 즉 을이 잘못했죠. 건물이 멸실됐는데, 그러면 을이 잘못했으니까 채무자인 갑은요,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을이 갑에게 대금을 청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뭘 지급할 뭐가 있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 을은요, 갑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이죠. 지체 중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쌍방의 잘못이 있다, 없다. 그건 중요하잖아.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어떻게 똑같죠? 똑같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이 말을 뭐라고 하냐? 대가 위험이 이전된다. 이렇게 대가 위험이 이전된다. 대가 위험이랑 좀 이따 나오겠지만, 대가 위험이 여기 을에게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좀 이따 대가 위험이란 거 뭐냐? 그것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을에게 채권자한테 미리 목적물에 인도했는데 물건이 멸실됐어. 이 멸실된 것이 채권자의 잘못이든 제3자의 잘못이든 관계없이 일단 어떻게 한다? 일단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물건의 멸실이 제3자의 방화에 의해서 멸실됐다. 그러면 을은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죠. 아무튼 갑은 을한테 일단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 을은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으로 멸실됐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3자의 방화에 의해서 멸실됐다. 그러면 을은 일단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을은 제3자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채무자가 잘못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누가요? 을이 뭐라 한다?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을이. 그래서 갑이 잘못했으니까, 채무자 갑이 잘못했으니까 을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 이 말이죠. 여기 쌍방이 잘못 없죠? 이게 이제 뭐라고 나오냐? 쌍방이 잘못 없다는 것은 갑도 을도 잘못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한다?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한다. 천재지변. 또는 뭐라 한다? 제3자의 뭐라고 한다? 방화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험은 뭐라고 나왔다? 우리 시험은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수입 금지 조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런 말들이 다 뭐다? 갑하고 을하고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고, 그래서 잘못이 없으니까 일단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만약 갑이 중도금을 받았다. 중도금을 수령을 했다. 그러면 그 중도금을 뭘 해야 된다?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잔금을 주기로 약정할 수 있다. 아무튼 그런데 가분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대가의 위험,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반대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가의 위험, 반대 국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요, 지금 채권자의 잘못일 경우 어떻게 하죠? 채권자의 잘못이 됐죠? 그런 경우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로 인해서 만약에 채무자, 채권자 잘못으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중간 수익이라고 하죠. 이 중간 수익은 또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어디다 그랬죠? 그것은 고용계약에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부당해고가 된 다음에 나중에 부당해고가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근로자가 복직을 할 수 있죠. 그 복직을 할 때 1년분의 임금을요 일괄해서 받잖아요. 받을 때 자기가 다른 동종업종 다른 데 가서 돈을 번 것, 그것만큼은 뭘 한다? 다시 감액을 하고 주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중간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위험 부담은 첫 번째 뭐냐? 전제를 먼저 봐야 돼. 전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걸 먼저 봐야죠. 그래서 전제가 뭐냐? 일단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멸실됐으니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갑은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즉 건물이 멸실된 것이 을의 잘못으로 멸실됐다. 그러면 을의 잘못했으니까 채무자인 갑은 채권자인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대금을 청구하면 을은 손해가 없는데 건물은 없어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손해다? 을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일단 채권자 지체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냐면 미리서 목적물을 인도했단 말이죠. 인도받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상태에서 건물이 어떤 이유로 멸실됐다.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채권자가 급부, 대가죠, 대가. 채권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이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죠? 왜냐하면 건물을 놓고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이다. 채무 불행이고, 채무 불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된다.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잘못이 없죠. 쌍방이 잘못 없으니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 한다?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대가를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청구할 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